정의당 예비내각 국방부 장관이시고 국방개혁기획단장으로 현재 활동하고 계신 김종대 단장님의 그 사드 배치 관련한 입장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는 기름통을 등에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극단적 처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에 중대한 도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누가 뭐라 해도 무단으로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한 북한이 1차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의당도 이미 이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예견됨에도 정부의 그 최근에 남발되는 급조된 대책은 더더욱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안보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금의 평택이 사드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가 주변국에게 열핵전쟁의 무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이미 한반도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과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더해서 이제는 중국의 공격형 핵미사일이 바로 한반도를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뭐 제가 중국에 직접 출정을 가서 국가안전위원회, 중국 외교부 자문위원, 또 중국의 가장 저명한 안보 전문가들을 전부 면담해서 내린 결론입니다만은 이미 작년에 중국은 1,2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그 2배인 2,400억 불로 증액해서 그 증액된 예산 대부분을 공격형 핵미사일과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는 공격무기에 증액하는 군비 경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서 공론화되고 최근 중국이 공개하는 동영상을 보면 둥펑 31A, 둥펑 21D 등 한반도가 언제든 열핵전쟁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공격 준비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는 이제 앞으로 중국의 핵미사일의 위협에도 노출됩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협은 코리아 리스크를 급격히 증대시켜서 결국은 한반도의 총체적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양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사드 자체가 이렇게 큰 손실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자체로서 실효성이 없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사드와 전혀 무관한 적어도 스커드 B 300km 사정거리, 스커드 C 500km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800여 발 보유하고 있는데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넣고 있습니다. 굳이 미사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지어 평택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mm 방사포를 앞세워서 끊임없이 위협을 증강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드는 이러한 위협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드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기 때문에 스커드 C 즉 600km 미사일과 1300km 사정거리의 노동 미사일에 일부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고고도 위협들은 사실 한반도를 타격하는 무기들이 아니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방위를 위한 사드는 무기체계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지난 5년간 한미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해왔던 한미 확장억제위원회, 한미억제전략위원회, 한미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에서 이 사드 배치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배제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돌연 주한미군 사령관 한 명의 돌출적 문제제기에 의해서 갑자기 사드 배치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이전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배제했던 이 사드의 성능이 확대, 과장되기 시작하면서 마치 사드가 한반도의 방위에 어떤 유력한 대안인 것처럼 돌출적으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서 사드가 지금 한반도 안보의 핵심적인 대안인 것처럼 확대 과장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과정이지 실제 군사 안보적 실효성을 담보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미사일 방어 예산을 확충하려는 미국의 군산복 합체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의해서 갑자기 제기된 하나의 도출적 아젠다고 군사적 검토도 거친 바 없다로 정리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드가 한반도 한미일 미사일 방어 구축의 일환이라는 점입니다. 고층을 방어하는 사드 배치로 이제 하층을 방어하는 패트리어트와 함께, 패트리어트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평택기지에 이미 전개되어 있는 무기입니다. 이것과 복합 운영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하층과 고층을 망라하는 미사일 방어망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즉 MD의 핵심이 다층 방어, 하층과 고층을 두루 망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가 지난 몇 년간 유지했던 일관된 입장은 미국의 고층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것은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층과 고층을 불문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중국을 최대 적국으로 하여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이러한 어떤 그 군사적인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가 언제든 중국을 견제하는 단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이 한반도가 남북한을 초월해서 이제는 주변 강대국에 의한 국제전 양상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북한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제는 강대국에 의존하여 겨우 생존이나 도모하고 연명하는 한국의 처지가 상당히 그 비참한 결과를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미사일 방어에 우리가 편입된다면 한국의 자율적인 안보 체제, 자주적 방어 체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영과 진영의 대립,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패권과 도전의 어떤 대치에 한국은 그대로 함몰이 된다는 점에서 한 번의 결정으로 뒤집혀지고 있다는 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야를 지역적 차원으로 좁혀서 평택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 왜 부당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부지 결정이 현 집권 세력, 즉 새누리당의 폭탄 돌리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 피해가 평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문제로 대구나 경북 지역을 다 돌아다 보고 지역의 그 정치권이나 언론과 이미 많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지금 사드 배치 여론이 정확히 50대 50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시민들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드 배치 여부를 보고서 자신의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여론이 30%에 육박하는 등 대구나 경북 일원에서 난데없는 사드로 인해서 지역 정치에 하나의 폭탄이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변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장 또 대구 지역의 예비 출마 후보자, 국회의원 등이 일제히 나서서 대구는 인구 밀집 지역이고 대도시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안 된다고 하면서 초기부터 차단벽을 치고 있고, 또한 어떤 그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구 동구를 비롯해 가지고 경북 전체 일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처음부터 차단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부 정치인의 그 발언 중에 매우 유심히 그 주목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드는 수도권 방어화 무기이기 때문에 평택이나 원주에 갖다 놔야 된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를 자기 지역에 배치 못하니까 아예 대구나 평택이나 원주까지 이렇게 후보지를 직접 거론하면서부터 밀어내는 식의 이런 어떤 그 여론이 정치적 선동에 의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다시 밀어내면 이 지역은 현재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원유철 의원 지역구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원유철 의원은 같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원주까지도 나서서 이런 어떤 영남권으로부터 북상되는 위협에 대해서 몹시 경계하고 있다 보면은 현재 양상은 과연 사드 후보지가 어디냐를 두고 새누리당 내부에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이제까지 애국심을 앞세워서 사드를 배치하자고 주장하셨던 그분들끼리 서로 자기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로 사드 배치를 밀어내기를 시도하면서 이게 대구 또 칠곡, 평택, 원주까지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거의 유력 지역에서 지금 폭탄 돌리기가 시도되고 있고, 그러면서 힘센 어떤 그 유력 정치인이 있을수록 후보지에서 먼저 배제하겠다고 하는 사전 움직임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폭탄 돌리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 지역구만 빼고 사드를 또 배치하자는 이런 굴절된 애국심에 의해서 사드가 평택 일원이 유력한 후보로 결정이 되는 날이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지역 갈등과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바로 이 점에서 국론 분열 세력이고 또 국가의 혼란을 조성하는 안보 저해 세력입니다. 두 번째로 평택이 후보지로 거론되어 있는 것은 대구와 똑같은 이유로 역시 인구 거주 지역이 인근에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에서 대도시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평택이 적절하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렇다면 평택은 안전한가? 역시 똑같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평택은 이제 미군 오산공군기지와 지근거리에 있고 또 도시계획에 있어서 미군 기지에 의해서 이미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평택 미군 기지의 북단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드의 어떤 출입 통제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 3.6km, 또 사드의 어떤 군사보호 구역으로 예상되는 5.5km 인근에 민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의 사드 운영 교범에 따르면 지역에서 사드의 극초단파 레이더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반경 100m 이내는 사람이 거의 내상을 입거나 화상을 입을 정도의 심각한 전자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절 접근이 금지됩니다. 범위를 더 넓혀서 3.6km 범위 안에서는 사람의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여기서는 설령 사드를 운용하는 요원이라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고 지속적으로 전자파 범위 안에 사람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필요 조치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경 5.5km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민가도 거주할 수 없고 또 항공기도 지나다닐 수 없으며 고속도로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전자파 피해라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분야, 예상 분야로는 GPS, 즉 위성항법 장치에 교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공 관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휴대폰 통화라든지 각종 어떤 그 GPS 전자장비, 또 심지어 방송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제한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TV 토론에 나가서 제기를 했는데 국방부 측을 대변하는 학자에 의하면은 평소에는 레이더를 꺼놓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켜놓을 때만 통제하면 된다. 이런 막말까지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레이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이더는 수시로 켜놔야 되고 가끔 정비할 때 꺼놓는 것이고 하루에 한두 시간만 켜놓는 것도 아니고 필요시에 비상시에는 항상 켜놔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기만 하더라도 전면 주변 지역은 다 통제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한테 전화해주고 알리고 그때 맞춰서 레이더 가동하라는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결국 언제든지 불시에 비상시에는 레이더가 전면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해 범위라는 것은 항상적인 피해 범위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드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연중 노출되어 있을 때 그 피해 범위는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는 이미 이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서 운영 중인 일본과 터키 등의 환경 영향 평가 자료를 아직 수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국에서 사드가 배치된 레이더 배치 지역을 보면 민가가 전혀 없는 사막이거나 아니면 해안의 외딴 지역에 배치해가지고 인근에 완전히 민가가 소개돼 있고, 특히 가장 최근에 배치된 괌의 경우에 보면은 해안에 배치하기 위해서
인적이 없는 산림 14만 평을 전부 다 제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사드 기지를 건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미군 육군의 환경에 대한 어떤 동일 기준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때 평택은 도시계획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도시계획 자체뿐만 아니라 인근의 고속도로, 항공기 운항, 방송, 휴대폰 통화까지 전부 다 지장을 받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 사드 후보지 결정에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완전 봉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TV 토론이라든가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에 확인되는데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사드 부지는 한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미군이 결정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니 주권 국가로서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미군한테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막말의 다름 아니고 또 그 전 대변인은 방송에 나와서 사드가 배치되면 그것이 어디에서 운용되는지 장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드는 기밀 장비이기 때문에 운용하고 있는 부지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고 이건 국민들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이 실수인가 확인을 좀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드와 유사한 레이더가 운영되고 있는 게 한국군의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극초단파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현재 군사 기밀로 국민 누구에게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충청도라는 것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 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이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한국군의 레이더는 산중에 배치되어도 무방합니다만은 사드의 레이더는 미 육군 교범에 의하면 경사 2.5도 이상의 경사진 땅에는 배치할 수 없는 완전 평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산중에 배치돼서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설령 가능할지 몰라도 14만 평에 달하는 평지를 제공하고 기밀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비밀에 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국방부가 산 정상에 사드 기지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최근에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산 정상에 14만 평의 평지를 건설 공사를 한다는 것은 공사비 자체도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가능성 여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은 절대 후보지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죠.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유인물에는 안 썼습니다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리면 사드는 지금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 개 포대가 한반도 배치될 계획입니다만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국방부 입장은 2개 내지 3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 포대 갖고는 모자라다는 것인데 주한미군이 한 개 포대를 막상 배치하게 되면 제2, 제3의 사드 포대 배치의 소요는 곧바로 뒤따라옵니다. 설령 평택이 그 대상 부지에서 빠져나갔다 한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후에 제2, 제3의 미사일 방어 포대는 과연 또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드라는 무기체계의 속성입니다. 어느 대한민국 일부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어질 문제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방부의 경우에는 도대체 몇 개 사드 포대를 운영한다는 것인지 기본 개념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한미군 1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것만 우선 협의하는 이러한 정책 결정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정책 결정이고 얼마나 즉흥적인가는 자금의 이 혼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해서 평택을 비롯하여 사드의 졸속 배치 결정은 한반도에 있어 커다란 불행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안 한다고 했던 국방부가 이렇게 정책을 급변침한다면은 이것은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와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 협의 또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드가 배치된다면 애초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또 우리 경기도당은 뭐 더 떠나서 범야권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드 배치는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지와 수도권 방어를 위한 이유로 평택이 거론되고 있다. 예,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또 이런 게 저는 YTN 보도를 통해 가지고 한번 나갔는데 패트리어트와 통합 운영해야 사드는 효용성이 높다. 저는 이건 누군가의 장난으로 인한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데 그 패트리어트가 평택에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통합 운영한다 이러면서 은근히 평택으로 몰아가려는 여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료들은 지금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서 언론에 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패트리어트하고 통합 운영이 될 필요가 없는 무기입니다. 패트리어트는 포인트 하나의 지점만 방어하고 사드는 에어리어 큰 면적을 방어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안 있어도 되는 건데 그런 게 언론에 막 뿌려지는 것은 평택으로 몰아가기 위한 좀 뭐 음모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런 점에서 평택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최근 언론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뭐 어떤 레이더 가동 시간과 항공기 운항 시간을 조율해서 통제가 가능하겠으나 거기에 이제 민항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어떤 다른 뭐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도 항공기를 많이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전면 다 통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다. 평택이 적합한 후보지 중에 하나라는 것은 2013년에 록히드 마틴하고 미 국방부의 공동 부지조사 결과에 일환으로 이쪽이 후보지로 검토가 됐고 이거는 제가 검토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검토를 했고 두 번째 검토 당시에 그 검토 기준은 이러한 어떤 민간이나 국가의 피해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고 북한하고의 미사일 거리 때문에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이 높은 작전 성능만 검토한 거거든요.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죠. 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사드 미사일 기지가 들어오면 14만 평이라는 그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은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럼 그 운영비는 운영비하고 그 부대를 보호할 수 있는 군부대는 미군이 새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미군이 활용되는 겁니까? 자, 이 부분은 국방부 입장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출입기자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것이고 또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첫째로 부지와 기반 시설은 전부 한국 정부가 제공합니다. 부지라고 하는 건 땅이고 기반 시설은 거기 건물을 세운다든지 다 이런 것들이 한국 정부 부담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자체는 미국 부담입니다. 이 무기 체계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연료라든가 또 그 장비 업그레이드하는 성능 개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 비용에 해당이 되는데 설령 그 부분을 미국이 된다 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에서 우리가 미군 전력 운용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미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한 항목으로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도 돈을 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주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이 그냥 기존 방위비 분담금 범위 안에서 또 자기 돈으로 운영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토지 조성하고 기반 시설은 한국 정부 부담입니다. 그리고 기존 미군 기지에 들어오는 것이 만일에 적절치 않을 때 미군 기지를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3의 부지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입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도 국방부에서는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사드 때문에 패트리어트 그 미사일 자체 전자파 위에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부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부분에 조금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더 이제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국제적이고 그리고 그 사드 미사일은 에리아를 커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역적으로. 네. 북한에서 지금 핵무기를 개발을 완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개발 중이죠. 개발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
그러면 만약에 북한에서 핵무기를 네. 평택에다 타격을 할 시에 그러면 에어리어가 대상이 됩니까? 국지적으로 대상이 되는 겁니까?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이는 뭐 핵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타격 능력이든 간에 북한 자체가 정밀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 타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표적이 넓은 지역에는 한 에어리어를 설정해서 일제 사격을 하면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을 사격을 하면은 정밀 타격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 첫째, 한반도가 열핵 전쟁의 무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미국의 전략 자산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더 정교하고 다양한 공격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교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미사일 자체 정밀도를 높이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북한이 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들이 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술적인 변화를 꾀해가지고 정교함의 어떤 효과를 높이고 또 북한도 이 미사일 방어 때문에 정교한 무기를 더 개발해야 되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이고 또 비단 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든지 어떤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합하는 전략으로 쉽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완성되지 않은 핵탄두를 할지라도 탑재가 되어서 만약에 투하가 될 시에는 그게 지역적인 타격이 되나요? 아니면은 그 국지적인 타격이 될까요? 공격자의 의도입니다. 그것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을 개발했을 때는 국지적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건 전술 핵무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현재 개발 중인 것은 그에 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전략적인 범위에서 타격이 가능한 지역적 타격입니다. 아시다시피 평택 오산 미군 기지에는 그 작전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공격 타겟 1순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국의 공격 타격 아니요, 북한의 공격 타겟에 1순위로 되어 있는 아주 우선순위가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청와대와 같은 동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네. 그러면은 만약 청와대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동시에 작전사령부에도 같은 분량의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그런 계산이 지금 미군 측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에서 이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아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그 유해성에 대해 잠깐 여쭤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사드에 비하면 국지방공 무기에 해당이 되고 또 사실상 레이더 성능이라든가 우선 주파수 대역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체 유해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인체 유해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미 반경이 어떻게 되나요? 교범에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 못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아니 그것은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범에서 분명히 전자파 안전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건 모든 전자무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이지스함 레이더도 그렇고 그린파인 레이더도 그렇고 다 전자파 위협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가보셨나요 혹시? 네. 그 700군 벙커까지 가봤습니다. 예, 활주로 북단에 보면은 패트리어트 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맞죠? 네. 골프장을 그 이남 쪽에 보면은 그 앞쪽에 기숙사동도 있고 근데 그쪽에 패트리어트가 지금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아니 뭐 기수 자체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는 그 장소까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가봤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정의당에는 이제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그 전자파 유해도를 얘기를 하시고 사드 전자파 유해도를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자체의 그 유해파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부각을 시키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패트리어트는 얘기한 적 없어요. 지금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찾아보고 얘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르는 정의당에 얘기를 하시는데 예. 아니 저는 궁금해서 진짜 여쭤보는 건데 뭐냐면은 지금 부대 안에서 골프를 굉장히 많이들 치십니다. 네. 한국군도 마찬가지고 미국군도 마찬가지고 미국 민간인도 있고 이제 네. 그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서 가깝게는 수미터, 멀게는 수십 미터 안에 항상 민간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군 기지 측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자, 우선 패트리어트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패트리어트하고 주파수 대역이 다른 이거는 X밴드거든요. 그거는 L밴드라고 다른 주파수 대역을 씁니다. 근데 전파는 5종류가 있잖아요. 단파, 중파, 장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극초단파가 요 X밴드 레이더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마이크로파입니다. 그러면 어느 주파수 대역을 쓰느냐는 사실은 그거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냥 X밴드, L밴드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죠. 단 여기서 극초단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UN 보건기구에서 발암 물질로 이미 지정이 된 발암 성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마이크로파는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극초단파가 인체에 가장 유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초단파 레이더를 쓰는 이유는 파장의 거리를 짧게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감시를 하는 인간이 개발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출력의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패트리어트도 유해하지 않느냐고 하면 그거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별개 문제라는 것이죠. 사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드의 그 초단파 아까 얘기하신 네. 극초단파 얘기하신 그 유해 반경과 정확한 유해 반경과 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죠. 다르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몇 미터권에서 어느 정도 이상은 노출이 안 돼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자료를 있습니다. 예, 자료를 갖고 그 자료를 좀 예, 나와 있죠. 이건 이미 언론에 다 공개돼 네. 있기 때문에 그 미 육군 사드 운용 교범 제가 이걸 기준으로 쭉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도 그 교범 자체는 미군이 나름대로 그 전자파 유해 범위를 만든 미국의 권위 있는 공식 문서라는 거는 인정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100m 안에는 무조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고 3.6km 범위 안에서는 출입을 통제해서 오래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의 여기서 얘기하는 출입 통제는 지속적인 전자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3.6km는 이 사드를 운용하는 요원을 포함해서 군인, 군소까지 다 출입을 통제하라는 거고 5.5km까지는 유해 범위에 해당되므로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그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첫째 아니 되고 골프장 물론 있어서 안 됩니다. 그 비슷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되죠. 여기는 이제 관리하는 범위로 하라는 게 반경 5.5km. 그러니까 레이더가 있으면은 좌우 65도씩 해서 전방 135도를 그렇게 통제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뒤쪽에 대해서는 이제 소음 피해라든지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기엔 반경 5.5km를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그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팽성이든 그 오산이든 군사보호 시설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은. 기지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그 활주로 내부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요. 그런 부분들도 예, 그게 일단 뭐, 뭐냐면은 예, 그 뭐 거기까지 하고요. 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한반도에 사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네. 배치가 안 된다. 재검토하자는 얘기죠. 반대란 말은 여기 없어요. 예. 재검토하자. 재검토하자, 신중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반대라는 말을 일부러 안 썼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 여부와 1년 이내 관계없이 가능성, 뭐 5년 이내 가능성은 혹시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전쟁 가능성은 그건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고 단지 핵 문제로 인한 위기는 장기적 국면이라는 거. 장기적이다. 예, 장기적인 국면이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조중 동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조중 우호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예, 조중 예, 우호 우호 조약. 자동 개입 조항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네. 지금 당장 국지전이 발생한다 하면은 네. 중국에서는 개입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개입은 자동 개입 조항은 첫째 없고 우리 한미 동맹과는 다르고 조중 우호 조약을 저는 다 읽어봤거든요. 그렇게 한미 동맹과는 조약 내용이 다르고 이건 중국 쪽에서도 자동 개입한다는 보장을 북한에 해준 적이 없고 중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는 데는 자기들의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시에는 평양 원산선이 넘을 넘느냐 안 넘느냐와 같이 어떤 그 중국이 대국으로서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대국으로서 지금 그
조기 경보 레이더를 해룡장성에 저기 5,500km 알고 반경에 있습니다. 예.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비슷한 레이더입니다. X밴드 레이더보다 성능이 좋은데 그 중국은 어떤 미국의 MD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의 이지스 레이더라든가 한국군이 갖고 있는 고성능 그린파인 레이더에 문제 제기한 적 없습니다. 오로지 사드에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 가지. 예. 아까 둥풍 미사일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중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를 통해서 한국 내 아니 이 우리나라 한반도 내 어떤 정세 변화에 대해서 판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국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중국이 이제 레이더보다는 사실 위성 능력이 최근에 괄목할 만하게 발전했고 거기에다가 레이더는 최근에 이제 신형 레이더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시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금 뭐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드 문제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사드보다 더한 게 사드 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뭐 공론화됐으니까 배치는 되겠지만 중국의 그 무역 보복 그 규모가 뭐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있는지 또 그 만일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될지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언론사가 어디신지. 일간경기입니다. 예. 그 경제 문제는 물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만 알려드리면은 이 부분은 제가 중국 취재할 때 가장 유념해서 취재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중국이 WTO 가입 국가로서 그 규범에 위배되는 노골적인 경제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예컨대 뭐 관광 계획을 차단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시장 질서를 위반하는 경제 제재를 노골적으로 시행하지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지금 중국이 신창타이 즉 우리로 얘기하자면 신경제로 진입하는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중국 내에서 대외 무역 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이때 한중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우리 국가 이익상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진입했다. 결국 여기에서 한중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경제 분야로 확산이 됐을 때 정작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 영역은 앞으로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중국 내 어떤 SOC 투자라든가 첨단 부가가치 그 신산업 분야에 있어 가지고 한국과의 협력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이것이 아마 노골적인 경제 제재보다도 더 큰 기회 이익의 상실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경제 이전에 이런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국이 한국을 적대시라도 하면 그 자체 피해가 너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혐한 시위로 연결이 된다든가 다른 문화적인 영역으로 연결되면 눈에 보이지 않고 계량화될 수 없는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그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그 분쟁 났을 때 일본도 WTO에 가입을 했었고 중국도 가입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히토류를 앞세워서 무역 보복을 한 달 반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거든요. 근데 우리만 안 당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중국 내에서도 2010년에 서해 조지 워싱턴호 진입 때 미중이 크게 갈등을 했고 뒤어 그 센카쿠 다오디다오에서 이제 실제 물리적 충돌까지 했습니다. 물대포 쏘고 이러고 나서 어떤 그 노골적으로 중국이 힘을 과시하고 무역 제재를 하고 히토류 수출 중지한 것에 대해 중국 내에서 심각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또 차량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전체가 그 모바일 체제거든요. 그렇다면은 산에 고정되어 있는 산중의 어떤 고정식 레이더하고 이동이 가능한 레이더는 운용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평지가 요구되는 이유는 그 미세한 첨단 장비에 이 경사각이라든가 이 트럭이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변수를 많이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평지를 요구하는 것일 거고 부대 시설이나 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레이더는 그냥 수집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지만 이거는 6개의 말씀하신 발사대와 예비 탄약 차량이 항상 주변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더가 또 이동을 하면서 수집한 장비를 그 포대 내 이동 통제소가 또 정보를 수집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어떤 산속에 이걸 배치해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맞지가 않고, 미 육군 교범의 2.5도 이상의 경사가 진 지역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뭐 길게 이제 뭐 끌고 네. 가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그 어떤 운용하는 측면에서 경사각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라는 장비는 이동이 굉장히 간편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뭐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장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지게차를 뭐 이렇게 우선 고가 사다리차를 운영하더라도 네. 그 사다리차가 그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엑스밴더 레이더도 그런 수평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고지대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 이걸 제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그게 궁금해서.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완성된 사드 포대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고요. 사실 이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건 개발 중인 장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ER이라고 지금 개량된 사드 개발이 이미 착수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드는 한마디로 말해 풍운합니다. 개발이 됐다, 중지됐다, 개발이 중지됐다. 이게 지금 26년째입니다. 그 다음에 애시당초 이런 사드 개발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여러 개 동시에 날아오는 탄두를 동시에 다 때릴 수 있는 다탄두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2009년에 그거 개발이 포기됐어요. 그 다음에 현재와 같은 사드 형태로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고, 지금 미국의 사드 포대 실상을 보면 5개 포대가 있는데, 실제 미사일과 포대와 레이더가 다 완성된 거는 1번 포대하고 2번 포대 2개밖에 없습니다. 3번, 4번 포대는 훈련 중입니다. 5번 포대는 이제 창설 중입니다. 그래서 5개 포대에 들어가는 48기의 미사일은 항상 250기가 장착돼 있어야 되는데, 실상을 보면은 100기밖에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1번 포대하고 2번 포대 외에는 아직까지 미사일이 없는 포대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작년에 애슐린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사드는 이제 생산 중이다, 해외 배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종결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작년에 사드 요격 미사일을 미 국방부가 구매한 실적을 보면은 7기 늘어났습니다. 44기 주문을 넣었는데 실제는 7기밖에 납품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럼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2시간 만에 실어올 수 있다, 1주면은 배치된다. 저는 이 말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하고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안 된다고 했던 게 지금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괌에 있는 걸 뽑아오냐? 못 뽑아옵니다. 이미 거기에 해안에 설치 다 돼 있고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거긴 또 못 뽑아오거든요. 그럼 하나 남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근데 미국이 운용 가능한 사드 포대가 본토에 그거 한 개인데 이걸 뽑아올 수 있겠느냐?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 3번, 4번을 들여와 놓고 여기서 시험 평가하면서 이제 미사일 납품 받는 대로 차츰 완성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이게 어떻게 2주 만에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 포대가 없다는 건 작년에 미 국방장관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임박한 어떤 당장 배치될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가면서 너무 사드에 대해서 확대하고 과장이 심한 이런 논의고, 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검토라고 하셨잖아요. 네. 배치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재검토의 요건들은 어떻게 충족이 되면 재검토가 이쪽에서도 이제 동의하실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은 미국의 사드 1개 포대 배치라는 이런 국지적이고 돌출적인 방법이 아니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 수립. 지금까지는 사드 없이 한국이 자체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하겠다, 이게 국방부 입장이었잖아요. 그 입장은 사실은 지금도 유효해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깨고 사드 배치로 선회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 개념이 뭔지 모르겠다. 정확한 정책을 내놔라. 두 번째,
지금 부지 선정에 있어가지고 저기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지와 환경영향 평가와 사회경제적 비용 이 부분까지도 정부가 투명하게 밝히고 이 부분이 한미 간에 제대로 협상이 돼서 결국은 주변국까지 고려한 우리가 이것이 한반도의 군비 경쟁이라든가 더 많은 어떤 그 안보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을 때 네 번째는 중국을 설득해서 이렇게 갔으면은 저는 바람직함을 또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이 된다면 찬성할 용어가 있어요. 두 가지 네 가지 얘기했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 저 사드의 작전 성능 효용, 그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종합 개념. 두 번째는 저기 그 사회 경제적 비용, 부지 선정, 중국 설득. 이런 요건들이 사드 배치에 같이 변수로 들어가야 된다. 검토 요건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대구나 다른 데서도 그 기자회견 했을 때 저기 평택의 사드 뭐 배치 반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이의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만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나 사드 배치 그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직 정의당의 중앙당 차원에 당론화된 바 없다. 이 점은 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과 같은 졸속 검토가 아니라 신중한 재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연기했습니다. 미국 측 요청입니다. 우리 국방부 요청이 아니에요. 그건 아는데 예. 그러니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유로 중국 변수입니다. 지금 존 캐리 장관이 중국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지금 저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초안을 중국이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외교적 고려를 해보자는 얘기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계죠. 그다음에 이 사드 문제는 지금 중국의 북한 제재에서 중국의 참여를 점점 더 멀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그 원했던 것과는 사실 반대의 결과를 이미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 어려울 때 손 내밀고 악수해 주는 것이 파트너 아니냐. 이렇게 중국에 대한 외교가 모든 대북 문제의 핵심 키라고 본인이 먼저 인정하셨다면 지금 사드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중국 외교가 실패했을 때 그때 가서 검토해도 충분하고 설령 지금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못 들어옵니다. 준비가 말필요하게. 그럼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일단 대중 외교에 국가의 국력을 충분히 집중해 놓고 그러면서 외교가 말을 할 땐 외교가 하게 해줘야지 거기에 군사 조치를 섞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외교와 군사가 서로 효과를 잠식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설익은 대책이라고 보고 또 작금에 국가적으로 초래된 혼란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는 준비 안 된 정책임에 틀림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바뀌면 이 지금의 사드 배치 논란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날 확률도 있는 겁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는 미 국방부 결정 사항이 아니라 미 백악관 결정 사항이라는 게 작년에 확인이 됐죠. 또 중국 러시아 관계를 고려해서 미국이 자제해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캐리 장관 발언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유보해 왔다. 이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내년쯤 되면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고 또 한국은 대선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북한 핵 문제가 과연 우리 군사적인 방어 조치가 우선이냐 주변국과 안보 협력이 우선이냐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또 아직 정책 결정이 된 바가 없다. 이제 겨우 실무 협의 중인데 일부 언론이 2주 만에 이게 가능하다는 식으로 앞서 나갔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빨리 배치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준비가 덜 돼 있는데요.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